안녕하십니까. 제5주차 특수교육학개론 학습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5장 청각장애 아동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 목차를 보시면은 청각장애의 정의, 귀의 해부 생리와 청각 경로, 청각장애 분류, 청각장애 원인 및 출현율, 청각장애 아동의 판별 및 검사, 청각장애 아동의 특성, 보청기와 인공 아우기기, 청각장애 아동의 통합교육과 사례, 청각장애 아동의 특수교육 순서로 학습하고자 합니다. 청각장애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교육적 관점의 정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청각장애인을 청력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나 청력이 남아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학적 관점에서의 정의인데요.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청각장애로 인해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청각장애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부 생리와 청각 경로를 살펴보자 합니다. 그림을 살펴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웨이는 그 귀의 바깥 부분인데요. 보호 기능과 청소 기능, 음향학적으로 필터 역할을 수행하고 소리의 분별 또는 위치 분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간쯤 보시면은 추골, 침골, 등골 이걸 이소골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중이라고 보죠. 고막의 면적과 등골 발판의 면적에 비해 의한 압축 효과로 소리 압력이 증가되고요. 고막의 원추형 모양, 추골과 침골의 지렛대 효과로 소리 에너지를 증폭시킵니다. 또한 이내근은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중위와 내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관은 고막의 전후 공기 압력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조직의 신진사를 위해서 공기를 공급하고 중위 분비물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게 뇌인데요. 중의 기계적인 반응을 전기신호로 전환해서 청신경 또는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뇌에 있는 림프액의 파동으로 유무세포가 반응하여 소리를 청신경으로 전달합니다. 세방고리관과 전정은 중력에 대한 신체의 균형 유지 지각으로 평형 감각을 조절하는 기관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엔 청각장애 분류를 보면 첫 번째 청력손실 시기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 언어 습득 전에는 듣고 말하는 언어를 습득하기 이전에 청각장애로 판명이 되고 또 선천적이나 영유아 전후로 어, 청력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어 습득 이후에는 언어를 습득한 이후에 외부 환경이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서 청각장애로 판명되는 경우입니다. 후천적으로는 유아기 아동기 전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력손실 부위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자면 전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 혼합성 난청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음성 난청이라고 하는 것은 외이나 중의 문제로서 청력 손실이 심하지 않은 경우를 들 수가 있고요. 감각신경성 난청은 뇌이나 청신경의 손상으로 발생하는데요. 청력 손실 경도부터 최고도까지 다양합니다. 세 번째, 혼합성 난청은 말 그대로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혼합되는 경우를 그 분류로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청력 손실 정도에 따른 분류와 교육적 조치는 교재 133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5에서 40dB는 청력 손실이 언어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희미한 소리나 먼 곳에서 하는 말을 듣기에 곤란을 느끼는 정도, 또 언어를 주로 하는 교과에 약간 곤란을 느끼는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 그 아동의 경우에 청력 손실이 40dB 정도면 보청기를 착용하고요. 어휘 발달에 역점을 두고 지도합니다. 또 좌석과 조명에 주의하고요. 필요하면 독학지도, 언어치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41에서 55dB는 청력 손실이 언어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90에서 150cm 거리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대화는
이해하는 정도. 희미한 소리이고 말하는 사람을 볼 수 없으면 하급 토의를 50%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 사용 어휘가 한정되고 언어의 이상을 나타낸 정도라고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수교육을 시켜야 하고 또 진단에 따라서 개인용 보청기를 착용하고 그 사용법을 훈련시킵니다. 특히 저학년 아동의 경우에는 좁은 좌석을 배치하고 가능하면 특수학급에 배치하게 됩니다. 어휘와 읽기 지도에 주의하고 필요하면 회화 지도, 언어 교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56에서 70dB 정도의 청력 손실이 언어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큰 소리 하는 대화만 이해하고 집단 토의에서 곤란도가 증가합니다. 또 대화에 결함이 있게 되고 언어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되며 사용 어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수교육을 시켜야 하고 개인 특별지도 또는 특수학급에 배치하게 되며 언어지도에 특별한 조치를 취합니다. 예컨대 어휘 발달, 활용, 읽기, 쓰기, 문법 등 또 진단에 따라서 개인용 보청기를 착용하고 청능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항상 시각적, 청각적 상황에 주의를 갖고 지도를 해야 합니다. 오른 71에서 90dB의 청력 손실이 있는 경우 귀에서 3cm 정도 떨어진 큰 목소리를 듣는 정도, 또 주위의 소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도, 몸은 구별이 가능하나 자음은 일부만 구별하게 됩니다. 또한 대화의 언어 사용에 결함이 있고 이해가 곤란한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수교육을 시켜야 하고 언어 기능, 개념 발달, 대화 지도에 역점을 둔 특수교육을 전반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진단 이에 개인 보청기를 착용하고 개인 집단 보청기로 청능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는 일부 시간은 정상학급에 배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91dB 이상의 경우 큰 소리를 약간 들으나 소리의 진동으로 깨닫는 정도, 의사통을 위한 1차적인 수단으로 청력보다 시력에 의존하고 대화와 언어 사용에 결함이 있고 이해가 곤란한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 특수교육을 시켜야 하고 언어 기능, 개념 발달, 대화 지도에 역점을 둔 특수교육을 전반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구화 및 수화에 대한 계속적인 평가가 필요하고요. 주의해서 산만한 아동만 일부 시간에 정상학급에 배치시키게 됩니다. 청각장애 원인 및 출현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청각장애 원인을 보면 출생 전 원인으로서 모체 풍진이나 또 유전적인 원인, 선천적 농이 있는 경우, 또 선천성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출생 이후의 원인을 보면은 가장 흔한 난청의 원인으로서 중이염인데요. 감기에 의해서도 중이염이 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뇌망령입니다. 언어 발달 후에 청력 손실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인데요. 중추신경계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뇌의 청각기관을 파괴하는 현상을 빚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소음의 경우 큰 소음, 예컨대 시끄러운 음악, 비행기 소리, 공장 소음 등에 의한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그런 경우 청력 손실이 치명적 원인으로 다가설 수가 있겠습니다. 청각장애 출현율입니다. 청각장애 출현율은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 2.21% 중에서 0.06%에 해당합니다. 교육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4월 기준으로는 청각장애로 선정되어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는 아동은 3,401명으로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의 3.9%에 이릅니다. 청력도를 보시면은 전음성 난청의 경우에는 골도 청력은 정상이지만 기도 청력에서는 30에서 45dB의 손실치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에는 골도 청력과 기도 청력에서 모두 750Hz 이상에서 30에 70dB의 손실치를 보이며 저주 파수대 범위보다는 고주 파수대 범위에서 상대적으로 손실치가 더 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청각장애 아동의 판별 및 검사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주관적 검사입니다. 수능 청력 검사로서 기도 검사는 소리가 웨이도를 거쳐 뇌에 전달되는 과정을 측정하게 됩니다. 예컨대 건강검진 청력 검사 시에 양쪽 귀에 헤드셋을 착용 이후에 삐 소리가 들리면 손을 드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골도 검사인데요. 소리가 두개골을 통해서 직접 뇌에 전달되는 과정을 측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음 청력 검사로서 어음 청취 역치입니다. 말소리를 탐지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하게 되고요. 말소리 변별력 검사는 소리의 변별도를 측정하게 되며 말소리 청취 역치 저하 검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청력 검사인데요. 영유아동을 대상으로 구조적인 놀이 상황에서 소리의 반응 행동을 관찰하여 정확한 청력을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객관적인 검사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객관적 검사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턴스입니다. 웨이도 입구에서 소리 자극을 주고 고막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에너지를 분석하여 고막과 중위 구조물의 저항과 수용 에너지를 측정함으로써 중위 또는 뇌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청성 뇌관 반응 검사입니다. 자극음이 뇌에서 정기적 활성이 나타나는 반응을 검사하게 되는데요. 뇌는 소리를 들으면 다양한 뇌파를 보이는데 이러한 뇌파의 변화를 통해서 소리를 청취하는 특성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청각장애 아동의 특성입니다. 첫 번째 언어와 말의 발달인데요. 농이나 난청으로 태어난 아동도 정상 청력을 가지고 태어난 아동과 마찬가지로 울고 옹알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청각장애로 인한 청각적 피드백 형성이 곤란하기 때문에 청각장애 아동의 옹알이는 곧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청각장애 아동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획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곤란해져서 결국 언어 발달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인지학업적 특성을 살펴보면요. 청각장애 아동은 인지력에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잘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반 아동과 똑같은 인지 발달 단계를 따르나 약간 느릴 뿐입니다. 인지학업적 능력이 일반 아동과 차이가 없다면 청각장애로 인한 전반적 요인들과 가족의 사회 경제적, 교육의 지원의 정도가 영향을 주고 있음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사회 정서 발달 측면입니다. 청각장애 아동은 언어 지체로 인해서 자기 표현이 어려우며 감정을 표현하는 정서적인 단어를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자기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청각장애의 낮은 사회인지 능력과 감정을 전달하기 위한 의사표현의 어려움은 사회정서 발달과 자신의 정서적 특성,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의사소통 결함으로 인해서 구성원들 간의 정서적 유대관계 및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일곱 번째 보청기와 인공 아우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림에서 보청기는 외부에 들어오는 음향 신호를 송화기에서 전기 신호로 바꾸게 되고 전달된 전기 신호는 증폭기에서 소리가 커지며 수화기에서는 증폭된 전기 신호를 음향 신호로 다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인공와우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인공와우는 와우 안에 이제 전극을 심어서 뇌 유모세포의 기능을 하도록 고안된 전기장치입니다. 인공와우는 외부 장치와 내부 장치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소리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그 내용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청각장애 아동의 통합교육과 사례를 살펴보며 먼저 통합교육입니다. 표 5-3에서 청각장애 아동의 성공적인 통합교육 조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가르치는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시각적 예를 많이 사용하고 청각장애 아동이 보청기나 인공아우를 항상 착용하도록 독려하며 청각장애 아동이 교사의 말하는 내용을 독화하기 가장 좋은 자리를 아동과 함께 결정하게 합니다. 시각적인 교수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는데요. 예컨대 게시판 사용한다든지 사진이나 그림, 도표, 컴퓨터 그래픽 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단어나 새로운 단어는 칠판에 써주고 수업 전에 새로운 단어를 미리 예습하게 합니다. 비디오나 컴퓨터 동영상 자료를 볼 때 자막 있는 거 선택하거나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청각장애 아동이 수업 내용을 이해했는지 물어봄으로써 확인하고 항상 잘 이해하는 것이 아니며 교사에게 질문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조공학기기
보청기나 인공아우의 상태를 매일 확인하게 되고요. 수업을 시작할 때 중요한 내용을 미리 요약하고 마칠 때도 요점을 정리해줘야 합니다. 많은 청각 장애 아동이 지능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언어 능력이 문제 때문에 학업 성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청각 장애 아동의 학업 성취를 유의 깊게 관찰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와 긴밀히 협조하여 일반 학급 내에서 적절한 교육검을 하도록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청각장애 아동의 통합교육 사례를 살펴보자 합니다. 먼저 현아 사례가 나오는데요. 만 4세가 되었지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큰 소리를 불러야 돌아보는 정도였습니다. 현아의 부모는 현아를 집과 가까운 농학교에 입학을 시켰고 유치부가 없었지만 다행히 그 학교에서 조기 교육을 강조하고 있던 터라 1학년에 입학시켜 주었습니다. 입학 이후에 청등교육 담당자가 추천하는 보청기를 착용하였고요. 수업 시간에는 그의 처음 도입한 FM 보청기를 이용하여 청각구어법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현아는 입학 이후에 3개월 지나자 자기 이름을 부르면 대답하였고 1학년 말경에는 다른 장애 아동의 말 읽기와 듣기를 통해서 알아듣는 말을 듣기만으로 알아들었습니다. 현아는 나이가 어려서 1년 더 1학년 학급에서 지도를 받게 되는데요. 현아는 선생의 입을 보지 않고 듣기만으로 95% 이상 정확하게 받아쓰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학교에서 2년간 공부를 하고 만 6세가 되던 해에 일반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초등학교 학급에서 중간 정도의 학력을 유지했고 졸업한 후에도 일반 중학교에 진학하여 계속 공부를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통합교육 사례입니다. 선영이는 20개월쯤 언어 발달이 늦고 소리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것을 의심해서 C병원에서 청력 검사를 받게 됩니다. 5세 때 부산 D병원에서 인공와우 시술을 받고 7세 취학 전까지 창원 S언어치료실에서 언어청능 재활치료와 장애통합 D 어린이집을 다니게 됩니다. 일반 학교에 편입되었고 일반 아동과 동일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결국 창원에서 서울에 있는 M 청각장애 특수학교로 전학했고 대학에 이제 특례 전형으로 합격해서 2016년 현재 재활복지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통합교육 사례를 살펴보시면요. 홍우는 태어났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귀가 들리지 않자 홍우의 부모는 홍우가 만 10세가 되던 해에 비공립농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입학 후에 보청기를 사서 착용하였고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말하기, 듣기, 말 읽기를 통해서 언어학습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구화, 청각법과 더불어 수화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2학기에는 유명 제과점에 취직하기도 합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경제를 자립하여 고등부 2년 후배와 결혼해서 일남 1녀의 아버지가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청각장애 아동의 특수교육 측면인데요. 먼저 의사소통 교육입니다. 먼저 구화 및 청각적 교육법으로서 청능 훈련이 있습니다. 잔존 청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향상시켜 잘 들을 수 있도록 교육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발성, 발어 훈련입니다. 호흡, 발성, 공명, 조음 단계를 통해서 이 훈련을 시키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독화 훈련입니다. 상대방의 입모양이나 표정을 보고 훈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엔 이제 수어죠. 기본 인사말,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이제 수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화, 손가락의 어떤 모양, 움직임을 통해서 자음과 모음으로 그 인간의 언어를 표현하는 지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중언어, 이중문화 접근 방법입니다. 청각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는 수화를 가르치고 모국어를 2차 언어 가르치는 교수법으로서 L1, L2 교사가 협력학습으로 지원이 돼서 이 모국어를 2차 언어로 가르치는 이제 교육과정을 운영을 통해서 기초학력을 정착하고 사회통합과 문화를 이해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이러한 이중언어, 이중문화 접근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